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전 시간 이비 이비다에 이어서 상대가치 평가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PE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PE의 개념은 Price per share,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일주당 순이익 대비 일주당 주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당 순이익이 뭐 10원인데 주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은 P 멀티플은 100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 1원에 대해서 100원만큼의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M&A 위에 소수자 지분 가치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시면,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시면 대부분 다 P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자 지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기업의 지분은 이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일반 주주와 지배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은 일반 주주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소수 지분을 보유한 일반 주주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수용자,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격이 이제 발생하는 대로 순응해야 될 사람들이고,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지정자 혹은 가치 창조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PE 기준 평가는 시장의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이제 PE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단기 순이익을 사용합니다. 포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단기 순이익을 사용하고, 연결재무제표 사용 시는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 수치를 사용하고,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시 지분별 평가이익이 반영한 영업이익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PE 계산할 때는 단기 순이익을 쓴다. 그 다음에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 수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P의 문제는 이제 요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요 숫자가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무한대가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 P로 평가해야지 돈 못 버는 기업은 P로 평가를 못한다. 이렇게 쓰고, 1기간 이후에 순이익을 사용하여 P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기타 항목 추정한 손익추정의 정확성에 나를 가서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P를 쓸 때 작년도 EPS, 일주당 순이익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우리는 EPS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를 보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순이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손익계산서 추정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 혹은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되는 단기 순이익, 요 수치를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요거 하려면은 뭐 기타 항목도 추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그 추정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P를 쓰면 쓸수록요. 그래서 P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1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이 뭐냐면 지금이 예를 들어 6월이에요. 그러면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1년 거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2018년 거 작년도 대비 올해 주가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이비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일관된 방법으로 쓰면 문제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PE도 PE 평가 한번 응용한 거 보시죠. 요 내용이 제 그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마트,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GS 리테일 다 전부 다 보면은 유통업체잖아요. 유통업체를 이제 P를 보면 52주니까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제일 P가 높았을 때 각각을 숫자로 보여주고, 이제 제일 낮았을 때 2016년 1주당 이익, 이게 이제 EPS죠. 그렇다면 P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P가 아니라 그 주가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죠. 누가 제일 높겠어요? 주가가. 여기 일단 제일 많이 주는 거니까 롯데쇼핑이 한 주당 주가가 형성되는 그 수준이 제일 높은 거고, 제일 낮은 데는 일단 P가 제일 낮은 거죠. 어디냐, 여기 11점 현대백화점,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동일 업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P의 값이 기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사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네들을 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마트부터 롯데홈쇼핑 얘네들을 이제 유사한 업종에 있는
비교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업종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PE 값이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또 왜냐면 기업 간의 영업 행태, 핵심 경쟁력,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PE 배수가 이제 다르게 형성됩니다. 롯데쇼핑이 PE가 이렇게 막 높은 건요.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하는 어닝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어닝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기업에서 좀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좀 비교 대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을 비교 대상 기업을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PBR, PSR 가보시죠. PBR은 Price per Share, Book Value per Share. 그러니까 1주당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 1주당 장부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20,000원이다. 그러면 실제 이제 장부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취득한 거잖아요. 취득한 거 대비 그 2배가 올랐구나. 예를 들어 그 사이에 같은 기계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기계랑 동네 공작소에서 쓰는 기계랑 똑같은 기계라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그 기계로 비싼 자동차 만드는데 동네에서 이제 쓰는 공작 기계는 똑같은 기계로 싼 거 만드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거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부 가치하고 시가의 차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PBR은 언제 쓰냐? PE를 못 쓴다. EBITDA 못 쓴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도 손실이 나고 극단적으로 EBITDA도 손실이 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손실이 난다. 그럼 못 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PBR을 좀 많이 씁니다. 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는 PB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북밸류보다 높은 시가총액은 직원 등 무형자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같은 기계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기계랑 그다음에 철공소에서 쓰는 기계랑 밸류를 창출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경영의 효율로 인해 발생한 무형자산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PBR 평가는 금융기관의 가치평가에 주로 사용하죠.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구성요소는 예금자들이 예금한 이제 현금이 자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을 통해서 나의 그 북밸류 현금이죠. 현금 가치는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근데 얼마나 더 가치를 많이 창출하느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전체 자산이 100조가 있다. 근데 100조를 다 대출 못 해주잖아요. 지급 준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100조 중에 80조만 대출해준다. 그래서 80조가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 이자 비용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은행들의 PBR은 거의 다 1보다 낮습니다. 웬만하면 1보다 높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인지하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수익을 내는 방식도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와 대출자에게 수취하는 대출금리의 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이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얘기가 대출되는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PBR이 1이 안 됩니다. 왜 1인, 오타네요. 1이 안 될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운영의 효율성이 100%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조를 내가 예금을 수탁받았어요. 그럼 100조를 다 대출해주고 120조까지 대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자산의 효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00%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PBR은 사실 통상적으로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PSR, 이거는 이제 한 주당 매출액 대비 한 주당 주가예요. 자본 잠시 이익도 나지 않아. 자본 잠식이 뭐예요? 북밸류가 지금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런데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에게 주요 상대고 특히 벤처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좀 자주 사용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요 구간이 있어요. 이 갭을 넘어야지 쭉 생존하고 이 갭을 못 넘으면 죽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요 어떤 이런 구간을요. 그래서 요 허들을 넘냐 못 넘냐. 그러니까 이 허들을 넘냐 못 넘냐. 그래서 기업의 생존을 설명할 때 요 허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요 허들이 보통은 이제 매출액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액이 일정 부분 돼야지. 즉 외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익이 안 나지만 외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얘가 이제 신생기업이 좀 이제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액이 실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아마존 보시면 94년인가 95년에 설립했는데 설립하고 10년 동안 이익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계속 적자인데
매출액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쿠팡이라는 것도 보세요. 지금 계속 적자예요. 적자가 매년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쿠팡을 망한 회사라고 저희가 보지 않잖아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제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허들을 얼마나 넘었느냐를 보기 때문에 PSR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가치평가할 때 제가 PSR은 실무에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실습 예제인데 MBK 파트너스 아시죠? 2015년 9월에 홈플러스를 EV 7.2조에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 7.2조에 매입했는데 매입 가격이 적절하냐? 이제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 김경진인데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제가 따로 말씀을 많이 안 나눌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싸게 주고 샀다. MBK 파트너스는 EV 7.2조원보다 더 많이 빼내려면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세일즈 앤 리스백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제 중간에 왜냐면은 이 7.2조 원을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MBK 파트너스는 나중에 이 7.2조 원보다 높게 팔고 싶겠죠. 예를 들어 2015년에 샀으니까 한 2020년 늦어도 2020년에는 매물로 나오겠죠. 2019년도나 그러니까 올해겠네요. 만약 매물로 나온다. 근데 올해 아직 매물로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얘기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PF가 한 5년 정도 투자 기간 같거든요. 5년요? 5년인데 그쵸? 5년. 지금 보면은 2015, 16, 17, 18, 19, 20년이에요. 보통 투자 기간이 1, 2, 그쵸? 3, 4, 5죠. 그럼 지금은 15년, 16, 16년 9월, 17년 9월, 18년 9월, 19년 9월. 투자 기간이 지금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거의 요 끝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년도에 팔려면은 올해부터 뭐 판다 어쩐다 해야 되는데 저 그런 뉴스 못 봤어요. 왜냐? 아직도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돈을 충분히 회수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IRR이나 이런 거 배우셨으면 아시다시피 현금 흐름이 초반에 발생해야지 좀 IRR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산들 세일즈 앤 리스백 하는 거죠. 세일즈 앤 리스백이 뭐냐? 자산을 팔았다가 다시 리스하는 거죠. 일단 자산 팔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리스는 렌트비를 달달이 내는 거죠. 푼돈이 나가는 거고 그 돈으로 배당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배당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돈 좀 얻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전히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좀 비싸게 주고 샀다는 제 의견은 아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싸게 주고 샀냐, 왜 비싸게 주고 샀냐는 그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 보시면 좀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뭐 홈플러스 비싸게 가지고 샀니 안 샀니 이런 내용인데 요거 그대로 제 강의에 있으니까 그 기업가치 평가 강의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뭐 홈플러스 경쟁사 대비 낮은 ROE 그러니까 MB 파트너스가 7.2조 원에 인수했을 경우에 EBITDA보다 약 2조 원 정도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 고평가를 배당으로 막 메꾸고 또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IRR을 제가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제 상호펀드들이 보통 한 15% 이상 돼야지 좀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얘네들이라고 죄송한데 뭐 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입한 거 레버리지 하면 실제로 요거보다는 2조 원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팔아도 어느 정도 똔똔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 효과는 제가 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 봤는데 레버리지까지 고려하더라도 역시 저는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금 할인 모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M&A 과정에서 좀 소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제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부분들은 그 제가 지은 그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의 상대가치 평가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제 강의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학습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가치 평가를 들으시고 M&A 강의 들으시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업가치 평가를 안 들으셨고 M&A 강의 들으시면 기업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